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 마지막 편, 북구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북구 르네상스란 15에서 16세기 알프스 북부에 위치한 유럽 국가에서 진행된 르네상스를 가리킵니다. 이 지역의 르네상스를 굳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르네상스와 구분하는 이유는 북구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지닌 차이점 때문입니다. 북구, 즉 북유럽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이 남아있던 남유럽의 이탈리아에 비해 고대적인 것의 부활이나 과학, 수학적 원근법에 대한 관심이 덜했습니다. 대신 이들은 사실주의적 표현과 상징을 활용한 그림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선 북구 르네상스를 크게 플랑드르와 독일 지역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플랑드르 하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플란다스로 유명한 일본 만화 시리즈 플란다즈의 개에 나오는 플란다스가 바로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암튼 플랑드르는 지금의 벨기에 정도의 위치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접경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플랑드르는 여러 나라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해 무역과 상공업,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르주아 세력이 점차 성장하고 이들은 예술품의 새로운 고객층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력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경제를 지지하는 신교의 영향으로 화가들은 이전의 종교적 미술에서 한층 자유로워져 일상을 그림의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플랑드르 지역의 회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랭부르 형제, 헤르만, 폴, 장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랭부르 형제의 베리 공작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소입니다. 이 작품은 총 12달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맨 위에 1월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있어 해당 작품이 1월에 해당하는 달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의 맨 앞 오른쪽을 보면 군주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신년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이 그림을 주문한 베리 공작으로 다른 인물들보다 살짝 크게 그려졌으며 머리 주변엔 후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광의 특이한 점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나 천사들의 후광과는 달리 난로를 이용해 후광을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화면의 앞쪽을 보면 실내 공간 같지만 뒤쪽을 보면 말들과 병사, 산과 나무들이 있어 야외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화가가 공간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베리 공작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는 12달력 중 지금 보시는 1월만 랭부르 형제가 그리고 나머지는 1480년 다른 화가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형제가 이 시리즈를 완성시키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흑사병이 유행해 이들이 병으로 모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중세 때 흑사병인 페스트나 19세기 콜레라 덕분에 도시의 공중보건이나 위생이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가 현 시대의 공중위생과 자유로운 상호교류에 대한 도전 같아 보여 걱정되고 약간은 씁쓸합니다. 그럼 다음엔 바니알크 형제 휴베르트와 얀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들 형제는 앞선 랭부르 형제의 화풍, 즉 사실적이고 섬세한 묘사를 더욱 발전시켜 북유럽 미술의 사실성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원근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근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사용된 1점 원근법, 즉 선원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근법은 색채 원근법입니다. 이 색채 원근법은 대상의 색채와 명암을 통해 원근을 나타낸 것으로 가까운 물체는 선명하게, 먼 물체는 흐리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색채 원근법은 이미 고대 그리스 벽화에 등장했으나 이후 15세기 플랑드르 화가 랭부르 형제에 의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고 또 반 아이크 형제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다빈치의 대기 원근법 역시 이 색채 원근법에 속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겐트 제다나 또는 어린 양의 경배로 이들 반 아이크 형제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먼저 형인 휴베르트가 시작했으나 중도에 사망해 이후 동생 얀이 완성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2012년 대규모 복원 작업이 시작되어 2016년에서야 마무리되었고 벨기에 겐츠에 있는 성 바보 대성당, 스투피드의 그 바보 말고 바로 이 바보 대성당에 안착해 더 생생하게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요. 이 작품은 2단짜리 병풍 스타일의 그림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1단에는 양이 올라와 있는 제단과 양 앞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양은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양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어린 양에게 경애를 표현하기 위해 모인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 그림의 이름이 어린 양의 경배입니다. 2단 중앙에는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으며 옆에는 성가대 그리고 가장 끝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얀바나이크는 아주 치밀한 세밀화로 유명한데요. 현재 깜빡이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중앙에 그려진 하나님, 그 옆에 성모 마리아, 첫째 단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린 양, 그리고 이 어린 양을 경외하는 순례자들, 다시 2단으로 가서 성가 대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른 표정, 다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조연 할 것 없이 모든 인물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디테일에 대한 집착과 사물을 정확히 포착해내는 관찰력, 그리고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성능의 사진기가 없던 시절, 즉 약 600년 전에 그려진 이 그림을 보니 정말 대단한 끈기와 열정으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얀바나이크의 다른 작품을 조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작품의 제목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약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해당 작품이 16세기 벨기에 역사학자에 의해 결혼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20세기 초 도상학으로 유명한 미술사학자 파노프스키에 의해 결혼 증명서처럼 사용된 작품이다 라고 해석된 것을 바탕으로 약혼이란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다른 미술사학자에 의해 15세기 당시 신부들이 결혼식에서 쓰던 왕관을 그림 속 신부가 쓰지 않았다는 점, 결혼식 장소가 교회나 공적 장소가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라는 점, 또한 결혼식 공증인이 사제나 공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이 작품이 결혼식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미술사학자에 따르면 이 작품은 약혼을 재현한 그림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던 결혼에 비해 집안이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느슨한 관계인 약혼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여성의 머리 장식이 이미 결혼한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작품은 결혼 후에 그려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암튼 이런 여러 해석 외에 이 그림엔 눈여겨볼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림 속 주인공이 부유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들입니다. 그림 안에는 당시 사치품이던 샹들리에, 거울, 붉은 염료를 사용한 천들이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부유층만 구입 가능했던 오렌지나 모피도 등장해 이들 주인공의 재정적 여유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거울에 비친 방의 모습뿐만 아니라 볼록 거울의 왜곡된 형태까지도 포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울 속에는 화가 자신과 다른 사람이 그려져 있고 거울 위쪽에는 얀바나이크가 여기에 있었다. 1434년이라고 적혀 있어 이 그림이 공중문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돌려 독일 회화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그리네발트로,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라파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주제는 십자가 책형으로, 책형이란 죄인을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미술사 속에서 책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2명의 죄수와 함께 예루살렘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을 가리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남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죽었으나 화가가 그림 속에 등장시킨 세례 요한입니다. 그림 속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보면 고통 속에 뒤틀려버린 손과 얼굴, 하얗게 질려버린 입술과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 그리고 이 때문에 이마에 흐르는 피, 또한 온몸에 박힌 가시와 상처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비교적 평온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이전의 십자가 책형 작품들과 사뭇 다릅니다. 그르네발트는 이렇게 잔인하지만 사실적인 형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참아내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유럽 미술의 꼼꼼하고 디테일한 사실주의적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귀족들의 지원으로 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창궐한 페스트와 피부병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어 성 안토니오 수도원에 봉헌된 재단화입니다. 아마도 병으로 고생한 환자들은 이 그림에 표현된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해당 재단화가 실제로 전시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스 홀바인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한스 홀바인은 같은 이름의 화가 아버지를 둔 사람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기 위해 아버지는 대 한스 홀바인, 아들은 소 한스 홀바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둘 중 유명한 사람은 아들인 소 한스 홀바인입니다. 한스 홀바인은 독일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은 화가로 초상화에서 최고의 경지를 자랑합니다. 그는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궁정화가로 일하기도 했는데요. 헨리 8세는 복잡한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와 결혼한 여자들은 대부분 사형되거나 이혼당했는데요. 첫 번째 왕비 캐서린은 이혼당하고, 두 번째 왕비 앤은 사형, 세 번째 왕비 제이는 출산 후 사망, 네 번째 또 다른 앤은 이혼,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는 사형, 마지막 여섯 번째 왕비는 다행히 헨리 8세가 먼저 사망한 덕분에 살아남게 됩니다. 암튼 헨리 8세는 조금 과장해서 두 번째 왕비였던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했고, 이에 이혼이 불가능했던 카톨릭의 교황과 작별하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만든 왕입니다. 사실 영국 국교회의 성립은 많은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의 반발에 영국 성공회를 만들자 프랑스에선 영국을 달래고 영국과 교황의 관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간 프랑스 대사는 이러한 과제에 실패하고 이에 프랑스에선 두 번째 대사로 영국 대사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주교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두 번째로 간 프랑스 대사와 영국 대사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대사가 주문한 그림으로 실제로 영국 대사의 집에 걸리게 됩니다. 왼쪽이 영국 대사이고 오른쪽이 프랑스 대사인데 영국 대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반면 반대쪽 프랑스 대사는 주교답게 절제되어 보이는 그러나 사실 굉장히 고급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이 두 사람은 서로 온갖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두 대사의 팔이 걸쳐진 선반을 보면 천구의, 해시계 등 천체를 연구하는 기구들이 보이고 선반 아래에는 쥐구의, 수학책, 줄이 끊어진 루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조화의 상징인 루트의 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구교와 신교의 불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루트 옆 찬송가는 이러한 구교와 신교 간의 불화를 종식시키고 화해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 그림의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선반이 찬송가는 루터의 찬송가로 오래되어 부패한 카톨릭은 끊어진 루트의 줄과 같이 끊어지고 루터의 사상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맨 밑에 이상한 물체입니다. 바닥 정중앙에 있는 이 요상한 물체는 사실 해골인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형태가 보이지 않으나 그림 왼쪽에서 서서 바라보면 해골 형태가 그림과 같이 정확히 보입니다. 이는 왜곡상, 즉 아나모포시스로 원근법을 왜곡시켜 특정한 각도에서만 바른 형태로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작품의 맨 왼쪽 귀퉁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고난상이 있어 어려운 임무를 짊어진 두 대사의 무거운 심경이 투영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두를 조합해 그림을 해석해보면 대사들이 많은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으나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관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두 나라를 대표하는 두 똑똑이들이 만났지만 결국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그림은 그림을 의뢰한 프랑스 대사의 좌우명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를 통해 해석되기도 되는데요. 그는 그림 속 화려한 인물과 배경 안에 숨겨져 있는 해골이라는 죽음의 이미지를 통해 모든 것은 유한하고 덧없으며 죽음이란 한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알프레이트 듀러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듀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그림을 배운 엘리트 화가로 살아있는 동안 부와 명성을 모두 쌓은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화상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특히 머리카락이나 옷의 털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세밀히 한 가닥 한 가닥 묘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미술사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런 세밀한 묘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연상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듀러의 이 자화상, 이전엔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는 화가의 자화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듀러가 활동하던 당시 이렇게 정면을 응시한 자세는 오로지 그리스도나 왕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삼각형 구도는 종교화에서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구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듀러의 이 자화상은 매우 대담한 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듀러가 예수의 이미지를 자신의 모습에 투영해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장인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역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림 속에 나 뉘른베르크의 알브레이트 듀러는 28살의 내 모습을 지워지지 않는 색으로 그리고 있다 라는 라틴어 문구를 적어 넣어 자신을 한층 더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화가를 신과 같은 창조자로 표현해 화가로서의 품격과 지위를 올리고 화가로서 자신의 자부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듀러의 자화상은 이후 이 사람 스티브 잡스에 의해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 아마도 스티브 잡스는 듀러의 이 초상화와 같은 형식을 통해 신과 같은 창조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구 르네상스의 마지막 장품으로 듀러의 동파나 멜랑콜리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멜랑콜리아란 우울을 의미하는데요. 듀러는 이 우울이야말로 천재들만이 겪는 증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도상에서 우울을 나타내는 알레고리는 흔히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듀러는 이 우울해 보이는 인물의 천재성을 표현하기 위해 컴퍼스, 모래시계 등 다양한 과학적 장치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후 실존주의자로 잘 알려진 장폴 샤르트르의 1938년도 소설 구토의 표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애초 샤르트르가 생각한 이 소설의 제목은 멜랑콜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프스 북쪽에서 진행된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달리 북구 르네상스는 후기 고딕 양식과 새로운 미술 양식인 르네상스가 만나 북부지방 특유의 성격을 드러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실적인 묘사와 화면을 꽉 채운 구성, 그리고 상징과 알레고리로 가득 찬 신비로운 느낌 등이 눈에 띕니다. 다음 시간엔 르네상스에 뒤이어 나타난 바로크 미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